자수성가한 회장의 봉사 이야기.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이미 눈을 뜬 김철수 회장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 강남의 고층 아파트 창문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꺼져가고 있었다. 73살의 나이에도 그의 하루는 여전히 바쁘게 돌아갔지만 예전과는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오늘도 그는 봉사활동을 위해 움직일 준비를 했다. 김 회장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면대로 향했다.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그는 잠시 멈춰섰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그리고 세월의 무게를 담은 눈빛.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여전히 젊은 날의 열정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다만 그 열정이 향하는 방향이 바뀌었을 뿐이었다. 그가 태어난 곳은 경상북도의 작은 농촌 마을이었다. 1952년생인 그는 한국 전쟁의 포화가 채 가시지 않은 시절에 태어나 가난과 배고픔이 일상이던 시대를 온몸으로 겪어야 했다. 아버지는 전쟁으로 다리를 잃고 돌아왔고 어머니는 품팔이를 하며 네 남매를 키워야 했다. 김 회장은 그중 장남이었다. 장남으로서의 책임감은 그가 겨우 8살이던 때부터 시작되었다. 학교가 끝나면 농밭일을 거들어야 했고 동생들의 밥을 챙겨야 했으며 아버지의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 산에 나무를 캐러 다녀야 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던 날 김 회장은 울먹이는 어머니 앞에서 다짐했다. 어머니, 제가 꼭 성공해서 우리 가족을 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중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서울로 상경했다. 14살 소년이 품에 품은 것은 고작 5,000원짜리 지폐 한 장과 어머니가 싸준 보따리였다. 서울역에 내렸을 때 그는 처음으로 도시의 거대함에 압도당했다. 하지만 두려워할 시간은 없었다. 살아남아야 했고 성공해야 했다. 처음 취직한 곳은 청계천의 작은 철물점이었다. 하루 15시간씩 일했고 월급은 고작 3,000원이었다. 그나마도 절반은 고향에 송금해야 했다. 남은 돈으로는 좁은 쪽방을 얻고 라면과 빵으로 끼니를 때웠다. 밤이면 피곤에 지쳐 쓰러지듯 잠들었지만 새벽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일터로 향했다. 그렇게 3년을 버텼다. 그 시절 김 회장에게는 하나의 습관이 있었다. 매일 밤 자기 전 아무리 피곤해도 30분씩은 책을 읽었다. 헌책방에서 구입한 경영서적, 위인전, 자기계발서들이 그의 유일한 스승이었다. 배워야 한다. 알아야 한다. 그래야 이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는 자신에게 끊임없이 되뇌었다. 17살이 되던 해 김 회장은 작은 기회를 잡았다. 철물점 주인이 건설 현장에 자재를 납품하는 일을 시작했고 그는 배달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런데 단순히 배달만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현장 소장들과 대화를 나누며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파악했다. 어떤 자재가 언제 필요한지, 어떤 품질을 원하는지, 가격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그는 모든 것을 메모하고 분석했다. 20대 초반 김 회장은 작은 결심을 했다. 독립하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 모은 돈은 고작 50만 원. 그나마도 동생들의 학비를 보태느라 얼마 남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용기를 냈다. 청계천에 작은 점포를 얻고 철수상회라는 간판을 달았다. 건설 자재를 중개하는 일을 시작한 것이다. 창업 초기는 지옥과도 같았다. 거래처를 찾기 위해 무작정 건설 현장을 돌아다녔다. 문전박대를 당하기 일쑤였고 욕설을 듣기도 했다. 어린 놈이 뭘 안다고 믿을 수 있는 회사와 거래한다는 말들이 날아왔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한 번 거절당하면 2번, 3번 찾아갔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현장 하나가 그에게 기회를 주었다. 첫 납품은 성공적이었다. 약속한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고 품질은 기대 이상이었으며 가격은 합리적이었다. 무엇보다 그의 성실함이 현장 소장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 청년은 믿을 만하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한 현장에서 두 현장으로, 두 현장에서 네 현장으로 거래처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20대 중반 큰 건설사와 거래를 시작했을 때였다. 대규모 자재를 납품하기로 계약했는데 문제가 생겼다. 자재를 공급하기로 한 업체가 갑자기 부도가 났던 것이다. 김 회장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다.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그동안 쌓아온 신용이 한순간에 무너질 터였다. 그는 밤을 새워 대책을 마련했다. 전국의 자재 공급업체에 전화를 걸었다. 거절당하고 또 거절당했다. 마지막 희망으로 부산의 한 업체에 연락했을 때였다. 젊은이 목소리에서 절박함이 느껴지는구먼. 한번 믿어보겠소. 기적처럼 자재를 확보할 수 있었다. 김 회장은 직접 트럭을 몰고 부산까지 내려가 자재를 싣고 올라왔다. 약속 시간 30분 전에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는 트럭 안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이 사건은 그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다. 신용은 목숨보다 중요하다. 한번 잃으면 되찾을 수 없다. 그는 이 원칙을 평생 지켰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약속은 반드시 지켰고 품질에는 타협하지 않았으며 거래처와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여겼다. 1970년대 후반 대한민국은 중화공업 육성과 경제개발로 건설붐이 일었다. 김 회장의 사업도 덩달아 성장했다. 직원을 고용하기 시작했고 사무실을 확장했으며 거래 규모도 커졌다. 30살이 되던 해 그는 법인을 설립했다. 대한건설자재 주식회사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한 것이다. 하지만 성공과 함께 새로운 유혹도 찾아왔다. 사업가들의 모임에 나가면 술과 향락이 넘쳐났다. 돈을 쓰는 방법을 배우라는 조언도 들었다. 하지만 김 회장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고향에 가난한 가족이 있었고 배고픔에 울던 어린 시절의 자신이 있었다. 아직 아니다. 아직 만족할 때가 아니다. 30대 중반 김 회장은 큰 도박을 했다. 직접 자재 생산에 뛰어든 것이다. 경기도 외곽에 작은 공장을 설립하고 철강 자재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주변에서는 무모하다고 했다. 중개업만으로도 충분히 잘 되고 있는데 왜 위험을 감수하느냐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비전이 있었다. 중간 마진을 없애고 직접 생산하면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품질도 내 손으로 관리할 수 있다. 처음에는 고생했다. 생산 기술도 부족했고 품질 관리도 쉽지 않았다. 불량품이 나와 손해를 보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일본의 선진 공장을 견학하고 기술자를 영입하며 직접 현장에서 일하며 배워나갔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장에 상주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2년이 지나자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품질이 안정화되었고 생산량도 늘어났으며 무엇보다 원가가 크게 절감되었다. 가격 경쟁력을 갖춘 대한건설자재는 시장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높여갔다. 대형 건설사들이 먼저 연락을 해왔다. 김 회장, 장기 공급 계약을 맺고 싶습니다. 1980년대는 김 회장의 전성기였다. 사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공장도 세 곳으로 늘어났으며 직원도 500명을 넘어섰다. 40살에 그는 이미 업계에서 손꼽히는 기업인이 되어 있었다. 언론의 인터뷰 요청도 쏟아졌고 경제단체에서 강연을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 회장은 교만하지 않았다.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고 현장을 직접 챙겼으며 직원들과 소통했다. 그는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잊지 않았다. 청계천의 쪽방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시절, 문전박대를 당하던 젊은 날들,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았다. 40대 후반 김 회장은 또 다른 도전을 했다. 해외 시장 개척이었다. 동남아시아의 건설품을 보고 그는 베트남과 태국에 진출했다.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달랐으며 상관습도 익숙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젊은 시절처럼 직접 현장을 누비며 시장을 파악했다. 현지 파트너를 찾고 신뢰를 쌓아가며 조금씩 발판을 마련했다. 해외 사업은 예상보다 어려웠다.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도 있었고 현지 규제에 부딪히기도 했으며 정치적 불안정으로 손해를 보기도 했다. 하지만 김 회장은 끈기 있게 버텼다. 처음부터 쉬운 일은 없었다. 이번도 마찬가지다. 5년의 시행착오 끝에 해외 사업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었다. 50대에 접어들면서 김 회장은 문득 멈춰서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사업은 성공했다. 돈도 많이 벌었다. 가족도 편안하게 살고 있었다. 하지만 왜인가 공허함이 느껴졌다. 이게 다인가? 돈을 더 벌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 그 무렵 고향에서 소식이 들려왔다.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것이었다. 김 회장은 부랴부랴 고향으로 내려갔다. 수십 년 만에 찾은 고향은 많이 변해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가난했고 노인들은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다. 병원에 누워 계신 어머니를 보며 김 회장은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제가 늦었습니다. 너무 늦게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다. 철수야, 내가 성공한 것은 잘한 일이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돌아보렴. 너처럼 가난했던 사람들, 너처럼 힘들었던 사람들 말이다. 그들에게 희망을 주렴. 그 말씀이 김 회장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김 회장은 한동안 방황했다. 사업에는 여전히 열심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비어있는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신문에서 한 기사를 읽었다. 독거노인들이 추운 겨울을 나지 못해 고독사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 순간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떠올랐다. 김 회장은 회사 임원들을 불러 모았다. 우리 회사의 이익 중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려고 합니다. 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임원들은 놀랐지만 그의 결심을 막을 수는 없었다. 55세 되던 해 희망 나눔 재단이 탄생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시작했다. 독거노인들에게 연탄을 배달하고 쌀을 전달하는 일부터였다. 김 회장은 직접 현장에 나갔다. 낡은 집에 홀로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만났다. 그들의 삶을 보며 김 회장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내가 도와드리지 않으면 누가 도와드리는가? 겨울이 되면 연탄 배달 봉사를 다녔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김 회장은 직접 연탄을 날랐다. 직원들이 말렸지만 그는 고집했다. 돈만 내고 끝나는 것은 진짜 봉사가 아닙니다. 직접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삶을 이해해야 합니다. 땀을 흘리며 연탄을 나르는 동안 그는 젊은 시절보다 더 큰 보람을 느꼈다. 60대에 접어들면서 김 회장은 더욱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에 나섰다. 재단의 규모도 키웠고 활동 범위도 넓혔다. 독거노인 지원뿐만 아니라 결식아동 급식 지원, 장학금 지급, 무료 급식소 운영, 노숙인 지원 등으로 확대했다. 그는 일주일에 사흘은 봉사활동에 할애했다. 특히 그의 관심은 청소년들에게 향했다. 가난 때문에
공부를 포기하는 아이들을 보면 자신의 어린 시절이 겹쳐 보였다. 나는 운이 좋았다. 하지만 모든 아이가 그런 것은 아니다. 그는 매년 10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그리고 그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대화를 나누었다. 장학생 중 한 학생이 있었다. 편모스라에서 자란 김영이라는 여학생이었다. 어머니는 청소 일을 하며 딸을 키웠고 영희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 하지만 등록금이 없어 포기하려던 참이었다. 김 회장이 그 소식을 듣고 장학금을 지급했다. 4년 후 영희는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했다. 졸업식에 참석한 김 회장에게 영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회장님,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회장님 덕분입니다. 저도 나중에 꼭 회장님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그 순간 김 회장은 봉사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 내가 준 것보다 더 큰 것을 받았구나. 60대 중반 김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주고 자신은 명예회장으로 물러났다. 이제 그의 하루는 온전히 봉사에 바쳐졌다. 아침에는 무료 급식소에서 노숙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다. 점심에는 독거노인 댁을 방문해 안부를 확인했다. 오후에는 재단 업무를 보거나 장학생들과 멘토링 시간을 가졌다. 어느 날 그는 청소년 쉼터를 방문했다. 가출 청소년들이 머무는 곳이었다. 그곳에서 만난 한 소녀는 반항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어차피 어른들은 다 똑같아요. 겉으로만 착한 척하죠. 김 회장은 화를 내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나도 너와 비슷한 나이에 가출했다. 아니, 가출이라기보다는 살기 위해 집을 떠났지. 서울에 올라와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 굶주림, 외로움, 좌절 다 겪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다. 그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포기하지 마라. 너의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소녀는 처음에는 냉소적이었지만 김 회장의 진정성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그 후로 김 회장은 그 소년을 정기적으로 만났다. 대화를 나누고 밥을 사주고 때로는 꾸짖기도 했다. 1년이 지나자 소녀는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다. 회장님, 저도 나중에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70대에 접어든 김 회장의 일과는 더욱 규칙적이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간단한 운동을 하고 6시에는 무료 급식소로 향했다. 그곳에서 노숙인들과 함께 아침을 먹으며 대화를 나눴다.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어제 밤은 춥지 않았어요? 작은 대화지만 그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 어느 날 한 노숙인이 그에게 물었다. 회장님은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편하게 사실 수도 있으실 텐데. 김 회장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나도 한때는 당신과 비슷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었지요. 그때 작은 친절이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제 내가 그 친절을 돌려줄 차례입니다. 김 회장의 봉사는 단순히 물질적 지원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독거노인의 외로움, 청소년의 고민, 장애인의 어려움, 한부모 가정의 고충. 그는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때로는 함께 울고,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함께 찾았다. 특히 그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에게 그는 늘 말했다. 돈을 주는 것만이 내 목적이 아니다. 너희가 배워서 성장해서 나중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그의 재단에서는 매년 희망 캠프를 운영했다.
저소득층 청소년 200명을 초청해 일주일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캠프였다. 진로 탐색, 리더십 교육, 문화체험 등을 통해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었다. 김 회장은 캠프에 직접 참석해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다. 캠프의 마지막 날, 그는 아이들에게 연설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세요. 나도 여러분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늘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꿈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아이들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그리고 희망의 빛이 반짝였다. 그 순간을 볼 때마다 김 회장은 자신이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 71살 되던 해, 김 회장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희망주택 프로젝트였다.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재산 중 상당 부분을 투자해 다세대 주택을 매입하고 청년들에게 시세의 절반 가격으로 임대했다. 청년들이 비싼 월세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주거 안정이 되어야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의 설명이었다. 첫 해에 50가구, 이듬해에는 100가구로 늘어났다. 희망주택에 입주한 청년들은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졌다. 김 회장도 그 모임에 참석해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취업준비생, 프리랜서, 사회초년생, 창업준비생 등 다양한 청년들이 있었다. 그들은 각자의 고민과 꿈을 나눴고 김 회장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해주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도 수없이 실패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에서 배우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의 말은 청년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실제로 희망주택 출신 중 여러 명이 성공적으로 창업을 하거나 좋은 직장에 취업했다. 그리고 그들은 후배 청년들을 위해 멘토로 활동하며 선순환을 만들어갔다. 72살이 되던 해봄, 김 회장은 건강검진에서 좋지 않은 소식을 듣게 되었다. 췌장에 작은 종양이 발견된 것이었다. 다행히 초기였고 수술로 제거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회복 기간이 필요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있는 동안 김 회장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70이 넘은 세월 동안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다. 가난, 고생, 성공, 그리고 봉사. 후회는 없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병문안을 온 사람들은 많았다. 가족, 직원들, 그리고 그가 도왔던 사람들. 장학금을 받았던 학생들은 졸업 후 각자의 자리에서 성공한 모습으로 찾아왔다. 희망주택에 살았던 청년들도 왔다. 독거노인들도 손수 만든 음식을 들고 왔다. 심지어 청소년 쉼터에 있던 그 반항적이었던 소년도 대학생이 되어 찾아왔다. 회장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회장님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빨리 회복하셔서 다시 뵙고 싶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말들이 김 회장의 가슴을 뜨겁게 했다. 이것이 진정한 부였구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사람들의 진심과 감사. 2달간의 회복 기간을 거쳐 김 회장은 다시 봉사 현장으로 돌아왔다. 예전보다는 체력이 약해졌지만 그의 열정은 여전했다. 다만 이제는 더욱 조심스럽게 자신의 페이스에 맞춰 활동했다. 73살 그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었다. 세대 통합 프로그램이었다. 독거노인과 청년을 연결하는 프로그램이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 댁에 청년이 저렴한 비용으로 방을 얻어 살면서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하고
간단한 도움을 드리는 것이었다. 요즘 노인들은 외로움으로 고통받고 청년들은 주거비 부담으로 힘들어합니다. 이 둘을 연결하면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의 아이디어는 재단 실무진들의 호응을 얻었다. 시범 사업으로 10가구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우려도 있었다. 세대 차이로 인한 갈등, 생활 습관의 차이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프로그램은 성공적이었다. 어르신들은 청년들과의 대화로 외로움을 달랠 수 있었고, 청년들은 저렴한 주거 공간뿐만 아니라 인생의 지혜를 배울 수 있었다. 팔순 할머니와 20대 여대생이 함께 사는 집을 방문했을 때였다. 할머니는 학생에게 밥을 해주고 학생은 할머니의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 드렸다. 저녁이면 함께 TV를 보며 담소를 나눴다. 손녀가 생긴 것 같아요. 할머니의 말에 할머니가 생겨서 너무 좋아요. 학생이 대답했다. 그 장면을 보며 김 회장은 뭉클했다. 같은 해 가을, 김 회장은 뜻깊은 상을 받았다. 정부에서 수여하는 자랑스러운 한국인 상이었다. 평생 사회봉사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었다. 시상식장에는 그가 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축하해 주었다. 수상 소감에서 김 회장은 말했다.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저와 함께 봉사해온 재단 직원들, 그리고 제게 봉사의 기회를 준 모든 분들의 것입니다. 저는 단지 제가 받은 것을 돌려드린 것뿐입니다. 가난한 시절, 누군가의 작은 친절이 저를 살렸습니다. 이제 제가 그 친절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의 연설에 장례는 큰 박수로 가득 찼다. 방송으로 중계된 시상식을 본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기부 문의가 재단으로 쇄도했고 봉사 신청자도 크게 늘어났다. 겨울이 왔다. 김 회장은 여전히 연탄 배달 봉사에 나섰다. 직원들은 나이를 생각해서 쉬시라고 했지만 그는 고집했다. 이게 내 낙이야.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지. 무거운 연탄을 나르며 땀을 흘리는 동안 그는 살아있음을 느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고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계속 좋은 내용 올릴게요.